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여성이에요. 저는 늘 혼자였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삶을 부러워하며 살았었어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나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삶에는 안 좋은 결말만이 기다린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남을 속여가며 사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이번 기회에 크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고아였던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었지만 거짓말로 만든 가족 덕분에 저 역시 정말 큰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남을 속이며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사는 중이랍니다. 전 사실 제 부모님이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알아보려 했었지만 전문 업체를 통해 알아보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우연하게 만나고 이런 일도 모두 다 그냥 미디어일 뿐이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왔거든요. 엄마나 아빠를 불러본 적도 없었어요. 거기 있는 내내 호칭은 원장님, 선생님 뿐이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었어요. 초중고 기본교육은 전부 다 받았는 데다가 2년제 짧은 전문 대학일 뿐이어도 대학교까지 나왔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가족이 있는 삶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거나 놀러 간다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도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이 나이에 부모가 새로 생긴다는 건 어려우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정을 꾸리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만나게 되었죠. 지금 남편도 사실 그렇게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제대 후 복학생으로 들어왔던 오빠가 있었어요. 그 당시 잠깐 만났었는데 그리 길게 만나지 않고 헤어졌었거든요. 그로부터 졸업 후에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한창 바쁘게 회사 일을 하던 날에 갑자기 그 오빠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잘 지내니 하는 문자였죠. 사실 그날 이후에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바쁘기도 하고 남자를 만날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회사에선 대부분 이미 결혼하신 유부남 대리님들만 많았으니 오랜만에 온 연락에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렇게 문자로 연락을 하다 전화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오빠도 잘 지냈어?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을 하나도 못 들었었네. 나야 잘 지내지. 우리 오랜만에 연락도 했는데 얼굴 좀 보자. 술 먹을 줄 알지? 대학생 때도 우리 종종 포장마차로 술 한잔 하러 가고 그랬었잖아. 언제적 일이야. 좋지. 한번 만나자 그럼.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대학생 때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뭔가 조금 더 듬직해진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에 괜히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하루가 멀다 하며 만났었는데요. 그 당시엔 이 듬직한 오빠가 우리 집에 든든한 가장이 되어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2년 가까이 만나던 차에 결혼을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드디어 꿈꾸던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어 정말 설레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불행 역시 그때부터였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 이제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제가 명절 때도 어디를 안 가니까 남편은 어렴풋 제가 가족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시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죠. 네가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애구나. 부모가 안 계신다고? 네,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저는 보육원에 있었어요. 저에겐 원장님이 부모님이나 다름없으신 분이고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없는 애들은 배운 게 별로 없더라고. 그 말이 무엇이냐?
내가 가르쳐야 하는 게 산더미라는 거야. 근데 내가 널 뭘 보고 그렇게 해야 하니? 이제 생각하면 부모가 없어도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텐데 그 당시엔 정말 나의 가족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했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찼던지라 또다시 연애를 하라 한다면 너무 힘들어 안 할 것 같았죠. 남편도 크게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는 모션도 아니었고 고개만 푹 숙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돈은 좀 벌지? 부모도 없는데 설마 우리 집 등골 빼서 결혼식 올리려는 건 아닐 거 아니니? 그럼요. 저 평소에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 그걸로 결혼식 자금 되고 혼수도 잘해올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여자란 자고로 집안일과 바깥일까지 두루두루 잘해야 하는 법이야. 나도 그렇게 살았다. 우리 집에 올 거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 말씀이 굉장히 옛날 사람 마인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바보같이 저는 일단 결혼한 다음엔 잘해주시리라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결혼식장을 잡아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결혼식에 올 사람 많이 없다 그랬잖아. 나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친지만 모시고 스몰 웨딩으로 하자. 그리고 어차피 당신 자취하던 거 있으니까 당분간 생활도 거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식이야 그럴 수 있지만 신혼집까지 취소하자고? 나 사실 전부터 생각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결혼식에서 줄이면 그 돈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돈을 전부 다? 자기야, 나 그 돈은 30대까지 죽어라 모은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더 불려오겠다는 소리지. 결혼식 당장 소박하게 하면 뭐 어때? 우리 가족하고는 이미 다 이야기 끝내놨어. 너만 오케이 하면 돼. 솔직히 그리 내키진 않았었지만 이미 시댁에선 다 허락을 한 거고 나만 오케이 하면 된다 하니까 그게 되게 압박이 느껴졌었어요. 그땐 내가 싫다 하면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올까 무섭기도 했었죠. 어떻게 생긴 가족인데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이후엔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후부터 해도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항시 바깥에 나가 있었으며 집안은 항상 저 혼자였죠.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주 전화하시고 들리시는지 저에게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하셨어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돼지우리냐. 우리 아들이 이러면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어머님, 저도 일하다 보니까 집 치우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결혼식을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남자가 어찌 집안을 해? 그리고 사업한다 힘들게 뛰어다니는 애를 집에 와서 또 일을 하게 하려는 거냐? 네가 해야지. 자고로 아내랑 그런 거야.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했어? 하지만 저 혼자 이 모든 걸 하기가 힘들어서요. 이게 왜 네가 혼자 하기 힘든지 아니? 다 부모가 없었어서 그런 거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도 혼자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나니까 가르쳐주는 거다. 알겠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참고 남편 사업이 성공하거든 많이 좋아질 거야 하는 희망 하나만 갖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우편함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독촉장이었어요. 전부 다 남편 이름 앞으로 온 거였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태였는데 이걸 왜 이제 봤나 싶었더니 남편이 미리 죄다 숨긴 거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이 빚을 언제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말아먹고 싶어서 말아먹었어? 일이 잘 안 풀린 걸 어떡해? 그렇다고 이 큰 돈을 가져다 써? 그것도 3금융권에서? 이게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 너 그럼 우리 결혼할 때 남겨뒀던 돈은 다 어쩐 거야? 진작 다 썼지. 그걸 지금 독촉장을 보고도 모르냐? 눈치 없긴.
소같이 둔한 여자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옆에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여태 나를 다 속이고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길 바래.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저에게 더 큰 소리를 치곤 했었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유흥을 즐기러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혼할까 100번 1000번은 더 고민했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서 자기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혼하면 자기 연락 다 끊고 잠수 타버릴 거라고, 그 돈 혼자 다 갖고 싶으면 어디 한번 이혼하자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곧 죽어도 이혼은 안 해줄 거라는데 지금 당장 빚 갚기도 바쁜데 도저히 이혼 소송까지 하기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누구는 회사 다니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라 하지만 제가 직접 일을 구하다 보니까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만 두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전 게다가 딱히 스펙이랄 게 없다 보니 늘 페이가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이렇게 된 김에 과감하게 지금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돈이 된다 하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서빙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봤고요. 녹즙 배달도 해보고 자전거로 하는 배달 일에 시장에서 과일도 팔아봤었어요. 늘 어깨와 허리, 손목에는 파스를 안 붙이는 날이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일을 하다 보니 회사 다닐 때보다 어느 정도 수입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다 이자로 빠져나가게 되니 참 허무하다 싶었죠.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하던 차에 파출부 사무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원래도 일을 싹싹하게 잘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칭찬이 많이 들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들어온 일이 재벌가 파출부였어요. 입구부터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세트장인 줄 알았어요. 파출부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셨었는데 일하다 보니 잘 맞아 한 3달 가까이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막 들어온 신참이라 그런지 주인분 되는 사람하고는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사형인 뽑는 비서님이 따로 계셔서 그분하고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분이 궁금하기도 했었지만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었는데요. 일하다 보니 잘 맞기도 하고 재벌가라 그런지 페이도 짭짤한 편이라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며 일을 하고 있었죠. 어머, 깜짝이야.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파출부예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테라스를 청소하는 중에 갑자기 사모님을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거였죠? 저를 처음 봐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에 저도 깜짝 놀라게 됐어요. 세상에, 난 우리 딸인 줄 알고 몇 달 전에 사고로 죽었거든요.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너무 놀라서 그만. 그러셨구나.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어요. 나는 우리 죽은 딸이 왜 테라스에 있나 싶어 놀래서. 주책이야. 눈물이 다 나네. 괜찮으세요? 손수건이라도 드릴까요? 살아생전에 우리 딸처럼 마음씨까지 예쁘네. 이날 이후 사모님은 틈만 나면 저를 찾으셨어요. 정말 자기 친딸처럼 따스하게 대해주셨는데요. 맛있는 거라도 있으면 저에게 먼저 가져다 주시고 또 갑자기 선물이라 하면서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의 고가 스카프를 사다 주시기도 했죠. 하루는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비서님이 이 일 역시 업무의 일환이라 하시며 따로 사모님과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딸을 잃어버린 슬픔이 크실 테니 옆에서 잘 보듬어달라 비서님의 말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사모님과 처음 만났던 테라스에서 둘이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될 수가 있었죠.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우리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주 보고 싶어 그런가 봐. 이해해주면 좋겠네. 아니에요. 제가 같이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하면 다행이죠. 사실 우리 집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떴거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내 딸한테 애틋해지던지. 애지중지 키웠었는데 그렇게 사고로 황망하게 가버릴 줄 알았나. 그래서 이 집에 혼자 계셨었군요. 집이 참 쓸데없이 크지? 혼자 사는데? 우리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은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실까요? 내가 그러다 자네를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딸 잊을 때까지만 조금만 도와주게. 눈물을 훔치는 사모님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왔어요. 사실 사모님이 저에게 잘 대해주시는 게 싫지 않았거든요. 종종 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실 때마다 진짜 엄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기도 했었어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대우다 보니까 오히려 사모님의 태도가 더 좋았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누군가 현관 앞에서 비서님과 실갱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한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 분이셨어요.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는 중에 사모님이 나타나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는 거 있죠?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찾아와? 어디 감히 구심 먹은 우리 시아버지를 꼬셔내? 당신 뭘 캐물으려고 우리 집에 온 거야?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니 그분은 사모님의 시아버지 집에서 일하시던 가사도우미 분이라고 해요. 그러다 약간 첩처럼 살게 되신 분인 것 같았죠. 그분도 사실 여기 오고 싶어 왔다기보다는 사모님 시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본전도 못 찾고 그냥 문전박대를 당해버린 거죠.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 해도 이렇게 떠들썩한 일이 있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남의 집 걱정할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보니 우리 집도 풍비박산이었죠. 글쎄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은 거예요. 정말 아찔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남편을 타박하니 금방 갚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남편도 지금 여기저기 노가다를 뛰며 빚을 갚는 중이었는데 그 돈으로 빚은 안 갚고 코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몇 배 불리면 금방 갚을 것 같았다나 뭐라나. 당장은 제가 메꾸어 주었지만 또다시 이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일하면서도 내내 한숨을 쉬었었는데요. 제가 표정도 안 좋고 자꾸 한숨만 쉬니까 사모님이 먼저 왜 그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무슨 일 있어? 사실 저희 집 남편이 돈으로 사고를 좀 쳐서요. 빚이 갚아야 하는데 그 돈으로 이상한 데 투자라는 바람에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요. 아이고 저런,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그게 힘들면 우리 집에서 일하기 전으로 좀 먹어도 되는데. 감사해요. 처음엔 숨기려 했었는데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사모님의 모습에 저도 엄마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편하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드렸더니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사모님은 점점 더 서로에게 돈독해지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충격적인 부탁을 해오셨어요. 지금 우리 시아버지가 90살이셔. 정말 오늘 내일 하신단 말이지. 게다가 지금 몸도 편찮으신 상태거든. 남편이 죽었는데도 어찌나 나에게 잘해주시는지. 나도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고 나한텐 친아버지나 마찬가지이신 분이거든. 남편분과 따님이 안 계시니 더더욱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사실
우리 딸이 죽은 걸 몰라.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기도 했고 나도 자식 장례는 작게 하는 게 좋다 해서 빈수 없이 장례식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잘 모르거든. 시아버진 더더욱 모르시고. 어떤 부탁을 하시려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우리 딸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자기 손녀가 죽은 걸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정말 이번에 쓰러지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딸인 척 해줄 수 없을까? 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사모님. 우리 시아버지가 손녀를 정말 유난히 아끼셨거든. 이제 정말 병세가 안 좋아지셔서 곧 돌아가실 일만 남았는데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우리 딸도 함께 오라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해봐. 우리 남편이 외아들이었는데 그 외아들마저 죽고 손녀까지 죽었다 하면 시아버지가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실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부탁하신 건 본인 시아버지 앞에서 딸 행세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것만 잘해준다면 일하는 것과 별개로 따로 보답까지 철저히 챙겨주신다 하셨죠. 처음엔 액수가 얼마나 되겠어 했었는데 이번엔 남편이 사고친 거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누군가를 속인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으면서 사모님의 진심 어린 부탁이기 때문에 저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모님에게 죽은 딸에 대해 세세하게 듣게 되었어요.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해 말투까지 배울 수가 있었죠. 사모님은 딸이 가장 아끼던 액세서리와 같이 사진첩까지 보여주시면서 마치 진짜 가족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점점 이 역할에 몰입할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론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사모님의 시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될 사람의 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사모님 댁 역시 으리으리하다 했었는데 거기는 정말 더 스케일이 큰 편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집은 전형적인 재벌가의 대저택이었고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분위기였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선 저는 정말 긴장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러다 넘어지세요. 우리 손녀 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더냐. 잘 지냈지? 여태 유럽 여행 다녀왔다면서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다녀온 거냐? 며느리한테 물어보니 네가 놀러가서 신났는지 연락도 잘 안 한다 하더구나. 너무 잘 다녀왔어요. 그래도 원래 1년 계획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일찍 귀국했죠. 아니 나도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얼른 안에 들어가자꾸나. 네가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케이크도 사놨단다. 아유, 역시 할아버지가 최고야. 얼른 들어가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지만 혹시나 내 떨리는 입꼬리를 볼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동안에 사모님이 미리 알려주신 정보 덕분에 딸 행세는 어렵지 않게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유럽 여행 가서도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냐 하는 질문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사모님이 빠르게 대처해 주셨어요. 나한테 카톡으로도 자주 전화하더니 해외 가서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유럽 가서도 그렇게 하지 그랬니? 나는 네 목소리도 까먹을 뻔했다. 그게 왜 안 했냐면요. 아버님, 원래 유럽 지역이 인터넷 연결이 잘 되다 안 되다 하잖아요. 저한테도 연락 잘 안 했었어요. 아유, 그랬구나. 나는 꿈자리가 이상하게 뒤숭숭한 게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니?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잘 다녀왔는 거려. 그럼 다행이다. 네가 온다 해서 파티셰프에게 부탁드려 피스타치오 케이크도 만들어놨다. 어서 먹으러 가자꾸나. 그 할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걸 보며 생전에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대리만족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맨 처음에만 긴장을 했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너무 쉬웠었어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오래 앉아있질 못하시고 다시 누워 계셔야 하거든요. 길면 1시간 정도, 짧으면 15분 안에 들어가서 쉬셔야만 했죠. 날마다 유언장을 써야 하니 오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며느리와 손녀를 보고 싶은데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부르면 안 올 것 같아 애써 다른 이유를 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 했던 날이었어요. 그때 만났던 그 70대 여성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처음엔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다가 할아버지가 들어가자마자 그 여성분을 휙 돌아보시는 거 있죠? 아줌마, 나 좀 그만 따라와요. 나랑 이야기 좀 해요, 응? 아줌마, 내가 어련히 챙겨준다고 했죠? 왜 자꾸 들쑤시려고 해? 영문 모를 대화가 높은 언성으로 이어지곤 했었는데요. 종종 이런 날이 있었지만 제가 물어보면 굳이 대답하려 하지 않는 사모님 때문에 저도 어느 순간부턴 그러려니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사모님 댁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집에 가려던 길이었는데요.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가씨, 나랑 이야기 좀 해요. 네? 저 이러는 거 사모님이 아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여자 없는 데서 이야기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곤란한데 이러시면... 제가 난처한 기색을 표했지만 그 할아버지 첩 같은 70대 여성분은 저랑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 얼굴이셨어요. 그렇게 둘이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나눈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그 집 딸이 죽은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그쪽이 모시는 사모님이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저희 사모님이 싫어도 그렇지 이렇게 이간질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아가씨, 잘 들어. 그 집 아저씨도 딸내미도 다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한 고의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확실한 건 말은 못 해주지만 알 건 알아야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할아버지 재산이 다 탐이 난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요? 가족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안 좋게 들리네요. 그럼 내가 다 보여주면 믿을래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할래요? 정말 첩은 첩이네요. 욕심내지 마시고 저한테도 그만 이야기하세요. 아가씨,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아가씨도 공범이에요. 처벌은 안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을걸? 살 날이 많은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이 70대 여성분이 뭔가 아는 게 있어 이러는 것보다 딱 직감이 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저를 딸처럼 대해준 사모님을 한순간에 배신할 순 없었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야기했죠. 처음엔 이 여성분이 사모님이 워낙 이분을 안 좋아하니까 일부러 나에게 더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어떻게 남의 생과사를 이렇게 쉽게 언급을 하나 싶어 불쾌하기도 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정말 무언가 문제가 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죠. 결국 별의별 생각에 밤을 꼴딱 샌 다음날 정말 그 여성분은 여태까지 자기가 모아왔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너무 아찔했죠. 이전에 사모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딸 둘 다 얼마나 허무하게 죽어버렸는지 몰라. 주변에선 나한테 왜 그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냐 할 정도였으니까. 실례가 안 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남편은 원래 산 타는 걸 좋아하는 양반이었거든. 근데 산이 워낙 높은 곳이 많으니까 늘 조심해야 하잖아. 그 양반이 사진을 찍는답시고 올라갔다가 그만. 어머나, 정말 놀라셨겠어요.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딸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었는데 글쎄 교통사고를 그렇게 황망하게 가버릴 줄은. 나도 참 기구하다 싶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가버렸구나 생각했었는데요. 그 40대 여성분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와 증거로 가져오신 사진들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편 죽은 게 엄청 오래된 게 아니에요. 불과 5년 전이었지. 이 진단서 보이죠? 회장님 투병이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5년 전 여름. 이때 병세가 무척 악화되어서 유언장을 쓰네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와중에 이상하게 아들내가 산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화통화 녹음한 게 아직도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 중간부터 녹음했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안 된 일이었다고요? 당장 아빠가 오늘 내일 하게 생겼는데 산에 가는 양반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겠거니 했었는데 그날 바로 그렇게. 그 여자 말론 사진 찍으려고 무슨 바위에 올라가려다 발을 헛디뎠다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보죠? 이게 그 바위 사진이에요. 뭐 이상한 거 모르겠어요? 글쎄요. 근데 엄청 안개가 자욱하네요. 여기 원래 아침 안개가 잘 끼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면 알겠지만 절대 발을 헛디딜 만큼 위험한 바위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설마 지금 이걸... 맞아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하게 그 여자 말곤 아무도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서럽게 울기도 하고 정말 사진첩을 보니 다 산에서 남편 사진 찍은 거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안 그래도 사모님의 남편이 외아들이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산 상속을 몽땅 다 아들에게 할 예정이셨다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들이 죽어버리니 갈 곳 없는 유산은 며느리에게 가니 많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데요. 근데 사실 현대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병세가 좋아지신 거예요. 결국 유언장을 쓰는 일은 없었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도 종종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를 만들곤 하셨다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해요. 내가 아들이 죽었으니 유언장엔 우리 손녀 이름을 적을까 하는데 며느라가 네 생각은 어떠니? 제 생각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님. 근데 그 여성분이 그러시길 그때 당시 저희 사모님 표정이 몹시 좋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여성분도 남편이 죽은 와중에 유산 이야기하고 그걸 딸에게 주니마니 하니까 남편 생각이나 그러신가 보다 하셨었다는데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희 사모님이 집 복도에서 몰래 통화하는 걸 청소하다 우연찮게 들으셨다 해요. 그 내용이 너무 놀랄 내용이었지만요. 아니 그 망할 영감탱이 이 많은 재산을 또 손녀한테 몽땅 몰아준다는 거 있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럼 여태 수발든 나는 뭐가 되냐고. 나는 최소한 나에게 반이라도 떼어줄 줄 알았지. 근데 나는 남이라 이거지. 어쩜 한 푼도 주겠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는지 몰라? 야 골라 죽겠어. 그럼 내가 애 아빠 그렇게 만든 보람이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도 그 말에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헙 하고 소리를 내셨다 하는데요. 사모님이 이 여성분을 보신 거죠. 지금 내 이야기 엿들은 거예요? 도둑도 아니고 왜 남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엿들어요? 아니, 난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나저나 지금 한 이야기 진짜예요? 진짜면요. 진짜면 당신이 어쩔 건데. 어디 한번 아버님께 이야기해 보시지? 당신 말은 믿을 것 같아? 지금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데 그런 말이 나와요? 됐고, 그쪽도 돈 필요해서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거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예요. 해봐요.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런 수도 안 써놨을 것 같아요? 생각 잘해요. 이 70대 여성분도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말리다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 전의 내용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헛소리하지 말라며 한 소리 들었다 하더라고요. 경찰에도 이야기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다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모님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줬다 해요. 근처에 보일 때마다 할아버지 앞에선 잘해주는 척하다가 뒤에선 눈에 띄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었죠. 그러던 중 올해 초, 그러니까 사모님의 따님이 사고로 죽었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며칠 전 할아버지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 며칠 다음에 그 따님의 부고 소식이 들렸다 해요. 이걸 어떻게 들었나 했더니 그 비서가 알려주었다는데요.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손녀가 연락이 안 되니 집에 한번 가보라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렇게 그 집에 가보았는데 그 비서가 말해줬다 하더라고요.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은 병실에 계시고 그 따님은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들었대요. 두 분이 잠깐 마트 간다고 나가셨다가 그만 사모님이 운전하고 계셨었는데 튀어나오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그렇게 되었다 하더군요. 어머머, 그럴 수가. 어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길로 전봇대에 들이받게 되었는데 하필 조수석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셨다 들었습니다. 따님은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하셨고 사모님은 현재 입원해 계시죠. 그럼 빨리 주인 어른께 말씀드려야죠. 평소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셨었는데. 아니요. 안 그래도 주인 어른께는 비밀로 해달라 하셨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이 소식까지 들으셨다가 병세가 더 악화되면 어쩌네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이걸 그냥 조용히 지나가란 말씀이세요? 사모님이 때가 되면 직접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주인 어른 주변 분들에게 입단속 부탁하셨습니다. 그 70대 여성분은 이 사실을 가감없이 모두 할아버지에게 이야기 드렸다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진 그냥 알겠다 대답만 하셨다 해요. 그 이후에 몸을 회복한 사모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락날락거리며 그 손녀는 여행을 떠났다는 둥 급하게 떠나 연락을 못 드렸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언제 또 상태가 안 좋아질지 모르니 이제 정말 유언장을 쓰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한 이야기는 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물려주고 싶은 게 있으니 둘을 같이 불러달라 그랬다네요. 하지만 당장 데려갈 손녀가 없으니 전전긍긍하던 차에 사모님이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당신한테도 돈 준다고 했죠.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나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 공범이 되지 말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확실한 것도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내일 아마 주인 어른께서 다시 부를 텐데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요. 그렇게 저는 이 같은 상황에 머리가 아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도 잘 몰랐고 사모님이 잘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없었던 가족이 생긴 그 기분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느새 정말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에게 넌지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유언장에 서명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보자.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 중학교 입학할 때 했던 말 기억하지? 그걸 말해보거라. 그 부분은 사모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순식간에 그 공간이 조용해지는 거 있죠? 저랑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붙었고 그 70대 여성분이 모든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다 말씀드렸어요. 아드님을 그렇게 만든 것도 소녀분을 그렇게 만든 것도 다 사모님이 하신 일이라니거려. 그쪽이 탐내는 거 주인 어른의 유산 맞죠?
그 70대 여성분이 저에게 주셨던 증거 진단서와 사진 등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뿌리시는 거 있죠? 저는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도저히 이 거짓된 상황을 더 이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사고친 돈을 포기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사모님의 거짓말에 모두 폭로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전 사실 사모님 댁에서 일하는 파출부예요. 사모님이 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만.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예뻐하시던 할아버지를 보며 더 이상은 속일 수가 없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할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드리는 게 마지막 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며 용서를 비는데 사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펄쩍 뛰면서 저와 그 여성분에게 번갈아가며 달려드셨어요. 여태까지 봤던 사모님과는 또 다른 모습에 저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 이거 다 두 여자가 차고 치는 거예요. 저를 가운데에서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 무릎을 꿇고 있는 제 어깨를 흔드셨지만 전 도저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사모님의 타겟은 그 여성에게 향했죠. 여자야, 말 좀 해봐. 우리 아버님 유산? 내가 아니라 네가 탐나는 거겠지. 네가 지금 이거 다 짜고 친 판이잖아.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무엇보다 탐난다 하더라도 사람을 해치는 게 되는 일이라 생각하나? 사모님은 점점 더 난색을 표했어요. 마침내 할아버지 앞으로 가 무릎을 꿇었죠. 아버님, 남편 일은 저도 모르는 일이고 딸이 그렇게 된 건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그만. 이게 다 아버님을 생각해서 벌인 일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게 다 나를 기만한 일 아니더냐. 제가 절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요, 아버님 건강만을 생각해서. 네가 내 유산을 탐낸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야 그러려니 했었지만 네 딸한테도 그럴 줄은. 꼴도 보기 싫다. 나가거라.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저 진짜 평생을 옆에서 모셨잖아요. 근데 저를 쫓아내시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당장 나가. 경원을 불러 내보내기 전에 창피 보지 말고 네 발로 나가라. 사모님은 저와 그 여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 방을 나가서셨어요. 저도 일어나 나가려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정말 내 손녀가 아니구나. 내 손녀는 운명을 달리했다고? 네,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손녀로 있었을 땐 정말 행복했었어요. 비록 거짓말을 하고 모의를 하긴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이구먼. 그래, 자네는 왜 이 일에 가담했나? 저희 남편이 크게 사고친 게 있어서요.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절대 나쁜 마음으로 속이려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진 모르겠지만 그 사고친 돈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은 줍세. 그것도 내 며느리가 준다 했겠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아마 못 받을 게 아닌가.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언장에는 제 이름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며 변호사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사인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저는 당연히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하겐 그 집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사모님을 쫓아내셨거든요. 알고 보니 그 집도 아직까지 할아버지 명의였는데 이번 사건 이후에 아예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70대 여성분 역시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닐까 했었는데요.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여성분이 자기는 그 유언장에서 빼달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기는 이 돈 다 필요 없고 그냥 할아버지 옆에서 소소하게 담소 나누는 게 즐거워 여기에 있는 거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도 할아버지 돈을 노리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며 한사코 거절하셨답니다. 그때 얼마나 청렴한 마음으로 할아버지 옆에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 이후에도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경찰 조사를 제가 또 받으러 다녀야 했거든요. 이 집 사모님이 그쪽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한텐 그냥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했어요. 사실 저야 아는 게 없으니 그냥 조사만 받고 끝나게 되었지만 정말 그 70대 여성분이 가지고 있던 증거가 큰 도움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차에 있던 블랙박스가 뒤늦게 확보가 되었다 하는데요. 그 비서가 이야기했던 고양이는커녕 정말 잘 가다가 인적이 드물다 싶은 곳에서 그렇게 크게 꺾어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라 해요. 게다가 자기는 덜 다치게 최대한 조수석 쪽에 부딪히도록 핸들을 조정한 게 고의성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블랙박스 안에 사모님과 딸이 싸우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다 해요. 그 돈을 네가 다 꿀꺽 하겠다고? 네가 양심이 있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돈인데 왜 그걸 엄마하고 나눠야 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네 아버지랑 똑같은 생각을 하니? 그 인간은 나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했던 걸 내가 그냥... 뭐라고? 그럼 아빠도 엄마가... 설마 아빠한테 엄마가 무슨 해코지한 거야? 역시 그런 거지? 참. 그래, 그러면 어쩔래? 분유가 똑같아. 내가 한평생 지들 뒷바라지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지들끼리 하하호호 재산 독식할 생각이 나고. 엄마 돈도 아닌데 왜 자꾸 탐을 내? 엄마도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해? 정말 이상한 게 뭔지 보여줘? 엄마 미쳤어? 미쳤냐고! 아! 그 후에 바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블랙박스 연결이 끊기게 되었다 해요. 이 블랙박스는 사모님의 방 서랍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는데요. 사실 이 블랙박스도 몰래 은폐하려던 걸 이 일로 이상함을 느낀 비서님이 사모님의 방을 뒤지다가 발견하게 되었다네요. 그렇게 사모님은 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자 엄마였던 사모님과 큰 갈등을 빚은 걸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일에도 그 갈등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다 해요. 그전에도 같은 문제로 투닥거리는 걸 비서님과 다른 파출부 분들이 집에서 자주 봐왔다는 게 증언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사모님의 과실치사와 증거 은폐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남아있는 돈으로 변호사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나 선임을 했지만 우선 블랙박스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전봇대에 들이받았다는 점, 그리고 딸과 다르게 사모님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와 다르게 고양이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해요. 또한 그 정신없는 사고 현장에서도 급하게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꺼내 보관한 점 등이 밝혀지게 되어 죄가 있다는 걸로 판결이 나게 되었답니다. 재판부는 사모님의 행동이 고의적이었음을 인정하며 과실치사와 증거 은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사모님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회적으로도 완전하게 몰락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식은 그 70대 여성분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아예 이제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거죠. 고급스러운 생활도 안전하게 끝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한때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누리게 되었던 부와 명예까지도 모두 다 이제 끝이 나게 되었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사모님을 보는 일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받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거짓말을 인정하며 제가 죄를 시인했던 거나 그 다음에 사모님의 경찰 조사까지 망설임 없이 다녀왔던 게 점수를 딴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지만 어차피 나와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그런 부탁 받을 일도 없었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뒤늦게 진실을 밝히려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네.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 손녀로 있는 동안 좋았었어요. 할아버지 손녀는 분명 이렇게 사랑받았었기에 더 좋았을 거예요.
나도 우리 손녀와 더 오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네. 약속했던 돈도 주겠네.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큰 돈은 안 주셔도 된다.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끝까지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평소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그 돈으로 실컷 하라 하시며 말이에요. 자기 손녀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끝끝내 그렇게 해주지 못해 너무나 손녀에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저는 그 돈으로 지긋지긋한 남편과 끝을 낼 수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며 저에게 별별 말을 다 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자식들 살리려면 너 같은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혼소송 걸어보라고 하니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증여받은 돈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믿고 지가 어디 가서 알아봤는지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자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끝낼 사이가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 기회를 몇 번이나 날려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 이번엔 끝이야. 그럼 이혼은 하더라도 돈은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나도 살 길이 막막하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냐? 너랑 돈 안 나눠 가지려고 이혼하는 건데? 살 길 막막한 건 당신 부모한테나 말하쇼. 결국 협의 이혼을 했고 저는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어차피 남편은 양육비를 줄 형편도 안 됐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해서 차 한 대 받아오며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러는 중에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 있죠? 잘 지내고 있지? 별일은 없고 내가 손녀가 보고 싶어서 말이야. 저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덕분에 저 남편하고 잘 이혼했어요. 지금은 월세방 얻어서 사는 중인데 어디로 정착할 곳을 찾을까 고민 중이에요. 아유 잘 됐네. 원래 하던 일이 파출부라 했나. 며느리 집이 없어졌으니 애도 다시 구해야 할 텐데. 안 그래도 이혼만 잘 마무리되면 다시 구해보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입주 가사 도우미해보는 건 어때? 아가씨는 일도 구하고 나는 우리 손녀를 볼 수 있잖아. 내가 며느리 집에서 일했던 거에 딱 2배 주겠네. 네? 정말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지금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말이 일이라는 거지 거의 할아버지와 말동무라며 지내는 중인데요. 정말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시니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인 거 있죠? 70대 여성분도 알고 보니 정말 선하신 분이라 저와 같이 이 집에서 할아버지의 새 가족이 되어 지내는 중이랍니다. 사모님의 소식은 비서님을 통해 건너 듣게 되었는데 감옥 안에서도 네네 자기 잘못은 없다.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 난리를 치신다 해요. 그런 모습을 듣게 되니 정말 제가 아는 그분이 맞나 싶기도 하더라니까요. 처음엔 거짓된 삶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진짜 이 집의 일부가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에요. 거짓말 대신 진실을 선택한 덕분에 이런 결과가 이어지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